네, 그럼 지금부터 A-5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근무 패러다임의 대변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큰 변화를 겪은 곳, 역시 아마 여러분의 직장, 또 일하는 장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실을 벗어나서 재택근무 혹은 거점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일도 이제는 꽤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방송을 하고 또 녹음을 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또 하게 됐는데요.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법, 또 근무 시간, 협업하는 과정 등 이 근무 패러다임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비대면 근무 환경, 이 자율적이고 또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을 통해서 근무 생활을 어떻게 하면 보다 유연하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발표는 이현희 한국 IBM 인사부 전무님, 박대성 메타 한국 일본 대외정책 부사장님, 한근주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 오퍼레이션 상무님, 제럴드 케인 보스턴 칼리지 정보시스템학과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또 이번 세션 이끌어 주실 좌장님은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에 나와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근무 패러다임의 대번역 세션의 사회를 맡은 박재민 교수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하고 있고요. 저는 재작년 글로벌 인재포럼 2019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세션의 좌장을 맡았는데요. 올해 다시 이 주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매주 박재민 교수의 펀한 기술 영역이라는 칼럼을 한 일간지에 싣고 있고요. 이번 주 칼럼이 벌써 288회가 되었더군요. 그리고 세리스io.com에는 혁신의 연장통이라는 코너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그닥 높지는 않지만 경세재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하필 제 이름과 프로그램 제목이 비슷해서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한근주 상무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Hybrid Workplace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에서 마케팅과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한근주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네이버라는 기업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회사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네이버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다른 국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라는 회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에서 국내 최대 포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동남아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메타버스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페토라고 하는 가상현실 속에서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지에서도 굉장히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웹툰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AI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프랑스의 AI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보다 훨씬 더 네이버는 글로벌에서 많은 국가와 또 많은 지역에서 함께 여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런 네이버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고요. 2017년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국내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앞에 메타와도 아마 동일할 텐데요. 이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희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IT 인프라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이런 기업에 있어서 가장 성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하느냐일 겁니다. 아마 앞에 이제 IBM에서 설명하셨던 그 부분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는 이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협업과 소통을 위한 소통을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통과 협업이라고 하는 방식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강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접근 방식의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일원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뭐 여기저기서 들어오다 보면 사실 좀 굉장히 분산되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여기서 했던 이야기들과 저기서 했던 이야기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온라인 회사이기도 했겠지만 당연히도 온라인 기반, 디지털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원들이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든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석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네이버 서비스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거라서 뭐 메일이라든지 또 메신저, 또 캘린더 뭐 이런 어떤 업무상에서 필요할 것 같은 소통 도구들을 이미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것들을 저희는 하나로 다 묶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 우리 회사에도 있고 뭐 메신저 우리도 쓰는데 너희 네이버는 뭐가 좀 다르니? 라는 것에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뭐 비단 저희는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이 메신저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알람도 받고요. 회사가 공지하는 것도 이 메신저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대한 결과물도 이 메신저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또 일반 메신저와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그룹에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1대 다의 대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메시지를 읽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조금 다른 엣지들을 많이 담은 것이 저희만의 소통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통 외에도 사실 기업의 직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업무적인 요소들이 좀 있죠. 저희도 이제 자율근무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업무 시간을 클레임해야 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했고 또 본인이 쓴 익스펜스를 클레임하는 것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이다 보니까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도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바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직원들이 그냥 하나의 앱 안에서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을 갖고 있던 네이버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주 5일제라고 하는 변화가 저희한테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자리 잡았다라고 제가 기록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재택근무, 원격근무라는 거는 굉장히 하루아침에 해야만 되는 급격한 변화였고 이런 변화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저희도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소통 채널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경험해 보지는 않았었던 주제였습니다.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 이미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국내 기업 중에는 원격 근무가 활성화된 기업들은 그닥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첫날부터 사실 이제 원격 근무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날부터 전 직원이 다 원격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국내 기업들
기업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선택하셨던 것들이 뭐 하루 나오고 하루 안 나오고 이런 격일 근무 같은 것들을 많이 선택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미 이제 온라인 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미 직원들에게 제공되어 있었고 그것 기반으로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데이 1부터 이런 업무상에서의 큰 변화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좀 뭐 일화라면 일화일까요? 저희가 다 재택근무로 전환한 이후에 한 방송국에서 이제 촬영을 오셨어요. 정말 그런지 좀 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나갔었는데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분께서 다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는데요. 그럼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원격 근무, 재택근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선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통 도구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 여기에 더욱더 IT 기술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소통의 도구들에 많이 지금 접목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화상회의를 하고 나면 누군가가 이제 막내들이 회의록을 막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회의록 작성하는 네이버 클로바의 노트라는 기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그 노트를 통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다. 회의록이 자동으로 떨어지고요. 현재 베타 버전이기는 하지만 화상회의 중에 저희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동시통역 을 저희가 이전에는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희 안에 AI 통번역기를 이용해서 이게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통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화상회의 안에 같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IT 기술을 접목해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저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리딩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하에서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같이 활용해서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돌아온 재택 원격이 굉장히 일상화된 이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지금처럼 일주 나오고 일주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원격 근무가 올해 말까지로 전면적으로 이제 공지를 한 상황이고, 내년은 아직 어떻게 할지 발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 있지만 많은 직원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하이브리드, 일정 부분은 회사에 나오고 일정 부분은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IBM에서 설명하셨던 그 서베이 결과에도 있었지만, 직원 중에는 회사에 나와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더 편한 직원이 있고, 또 집에서 근무하는 게 더 편한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올 그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84라고 하는 새로운 건물을 곧 여러분들께 소개할 날이 올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로봇과 클라우드, 그다음에 AI가 함께 접목되어 있는 스마트 빌딩이라는 컨셉으로 곧 이제 직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사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서요. 저희가 뭐 커피를 가져다 먹는다든가, 또는 저희에게 택배가 온 물건을 찾으러 간다든가 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로봇이 다 제 자리로 가져다 줄 거고, 회의실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굉장히 로봇과 AI가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설명해서 좀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는 메신저가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소통에서 메신저가 굉장히 아까 중심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눈으로 봐서 저 친구 지금 자리에 비었네 라고 하면 사실 얘기를 안 걸거나 할 얘기가 있어도 좀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오프라인, 저희가 함께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나누냐면, 한 직원이 메신저를 남깁니다. 저 지금 2시간 동안 집중 업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 찾지 마세요.
저 1시간 정도 병원 갔다 올 겁니다. 1시간 후에 복귀할게요. 이런 것들이 메신저에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또는 화성회의를 하다가 이제 꼬맹이가 튀어나오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좀 가고.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고민했던 저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라고 하는 어떤 교류의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체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글로벌 회사들 잘 IT나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 많이 와 있고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그런 방식에서 좀 부족함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관한 네이버의 프랙티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스턴 칼리지 제럴드 케인 교수님 순서인데요. 케인 교수님 지금 연결되어 계신가요? 네, 잘 들리세요? 드리고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Transformation Myth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스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개의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에 대한 오해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오해인데요. 이 두 건의 연구는 MIT 슬로원 매니지먼트 리뷰와 딜로이트와 함께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어떻게 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200여 명 이상의 임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한 것은 어떻게 디지털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가라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에서 10까지 선택을 하도록 했죠. 10이라면은 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고 1은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상당히 그 정교 곡선을 그렸습니다. 44%는 중간에 있죠. 그래서 아직 발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5%였습니다. 아직 초창기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30%는 7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서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가 2020년 3월에 저희는 이후 그 다음의 책과 연구를 위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의 오류라는 책이었고 두 번째 책의 제목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2020년 3월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전 세계가 심각한 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기업들이 적응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 오류와 관련해서 즉 첫 번째 책에서 많은 통찰을 얻었고 어떻게 기업들이 디지털 와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코로나에 대응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면서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가설을 세운 것은 동전의 양면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양상의 와해가 있습니다. 디지털 와해는 어찌 보자면 만성적인, 즉 만성적인 질병과 비슷한 만성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만 만성적 질병에 대응할 수 있죠. 그리고 완전히 완치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만성질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것은 급성질환이었습니다. 갑자기 발병이 되었고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급진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기적인 증상을 낳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디지털 와해 관련된 통찰이 얼만큼은 코로나에 적용이 되는가를 보게 되었는데요. 겐슬러의 제닛 로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가속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닌데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큼 많은 경영진과 지도자들이 코로나를 기회로 삼고 있는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책이 2권이 나오게 되었죠. 첫 번째가 기술의 오류입니다. 2019년에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오른쪽에 있는 지난 9월에 나온 책인데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은 팬데믹 덕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책을 제가 합쳐서 디지털 전환에 2가지 거짓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툴을 이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술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은 문화와 전략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기술은 오히려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이것이 한 번에 된다, 한 단계로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이니셔티브, 디지털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 이것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팬데믹 때문이 아니고 팬데믹만이 아니고 여러 개 와해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도 있었고 기후변화도 있었고 디지털 와해도 있고 코로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고 뉴노멀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들은 와해를 대응해야 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칼맥스의 CI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빠른 변화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핵심적인 저희 연구의 부분은 마인드셋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저희는 설문조사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가 좀 더 강력한 혹은 약한 위치로 바뀔 것 같은지, 디지털 전환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질문을 했는데요. 좀 약화될 것이다라고 한 사람들은 시장의 탓을 돌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쟁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디지털 역량을 개발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를 보면은 성장 마인드셋과 또 고정된 마인드셋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의 경우에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꾸준히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지체되어 있는 마인드셋은 외부 탓만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직 차원에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의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이 디지털 와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외부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체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 회복, 그리고 번영이라는 3단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일단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 3월, 4월에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야 했고, 그리고 즉각적인 위기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빠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사업의 성격을 좀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된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음 단계인 번영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뉴노멀에 대비를 할 것인가인데요. 결국 번영의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예정대로 진행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이 번영의 단계,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모색하고 또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준비한 그런 기업들은 팬데믹이 끝나고 좀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좀 더 민첩하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를 가진 기업들이야말로 팬데믹으로부터 좀 더 강력하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2019년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2년 동안 했던 혁신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변모할 것인가, 좀 더 디지털 세상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장의 마인드로 가게 된다면 좀 더 강력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직원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영의 시기가 빠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과 인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번 또 회의가 HR 회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얻게 된 통찰력 중에 하나는 과연 여러분의 조직이 새로운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는가, 어떠한 리더십이 있어야 디지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요. 디지털화가 잘 된 기업이야말로 더 나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의 2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기업과 가장 성숙하지 못한 기업 간의 차이가 20%포인트 차이입니다. 누구나 더 나은 리더십을 원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숙도를 갖춘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리더십 개발에 역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색 선을 보면은 한 70%, 80%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초창기 단계와 또 성숙도의 가장 높은 단계를 보았을 때 리더십에 대한 투자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리더십은 어떤 모양일까요? 아마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번역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내다봐야 하고, 세 번째는 변화 중심이어야 하고, 네 번째가 바로 기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를 할 수 있고 또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변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팬데믹 이전에 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 리더십의 특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리더십의 특징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인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O가 우리가 직원을 교육을 시켰는데 회사를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CEO가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인재들이 떠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대우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조직이 어떠한 새로운 인재 풀을 필요로 하는가,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50% 이상의 모든 기업들이 더 나은 인재 풀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조직은 디지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채용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퇴사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직원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회사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 디지털 시대에서 직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직원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요. 기업들이 어디서 어떻게 인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채용하던가 아니면 어디에서 채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성숙된 디지털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 디지털 인력 풀을 갖추게 되었고 또 훈련, 교육 프로그램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답을 하는 것이 디지털 혁신 역량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재를 채용한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의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좀 더 매력적인 그리고 디지털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한 디지털 기업들은 자신들의 직원들을 최대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빨간색 선을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데요.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의 직원들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주고 또 필요한 모든 리소스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들이 충분히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더 잘 뽑았기 때문이라기보다 기존의 직원을 더 잘 활용하고 또 개발을 시켰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디지털 조직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디지털 조직의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다른 종류의 디지털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민첩성을 높이고 또한 기꺼이 실험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한 협업을 하고 그리고 실패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기능 간 팀 협력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디지털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와 이런 특징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좀 더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회사들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숙도에 있어서는 이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성숙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80%가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런 문화적 특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도가 높지 않은 기업들은 20%만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화적인 이니셔티브에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지털 문화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비즈니스 채택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하달식으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만 성숙도가 높은 기업들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을 더 받아들이고 더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디지털 비즈니스 또 협업과 또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문화에 좀 더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그렇다면 결국 양극화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성숙한 회사들이 계속 모멘텀을 얻어서 더 발전하고 격차가 커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성숙도가 높지 않았던 기업들이 모멘텀을 얻고 빨리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뒤처져 있던 기업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도약할 수 있을까? 좀 더 디지털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앞서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글쎄요. 저희의 일자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미래는 협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개인화된 그리고 디지털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재택근무가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또 독립적인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의도 좀 더 자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완전히 100%로 재택을 가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혁신을 하거나 문화를 만들어 나가거나 아니면 좀 더 친하게 그냥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코칭과 멘토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과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직장을 원할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나이의 영향, 또 커리어의 영향, 또 수익이라 다른 여러 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미래의 일자리 또 직장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회사의 일자리, 우리 회사의 직장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하고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우리가 혁신 기술을 이용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실험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민첩한 조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디지털 문화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모든 디지털 성숙도가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또 이제 막 디지털 여정을 시작한 기업들도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 조직이 나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팬데믹이 곧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두 번째 책이 의미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책을 보시면 경영진 입장에서 어떻게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인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조직이 진정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방법이나 인재 채용 방법 등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같이 잘 들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린 근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야기됐던 문제점들을 저희가 함께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더욱더 소통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새로운 변화는 처음에는 다소 긴장하게 했지만 또 앞으로는 어떤 업무 환경, 문화를 가져오게 될지 또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시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고 아마 지금쯤 휴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식 휴식 시간을 갖고 저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세션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신청하신 분들은 4층 아트홀로 이동하셔서 갖고 계신 명찰에 중식 바우처를 제출하시고 비용을 결제하신 후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등록 데스크 방문하시면 바우처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휴식 되시고요. 저희는 2시 오후 세션에서 뵙겠습니다.